야, 너 탱크도 어떻게 때려라? 어? 자, 이제 2분 남았어. 알았어. 할만하다고? 예, 안녕하세요. 자유진영의 유일한 영화 소개 채널 시네마 까몽소 리턴즈입니다. 예, 자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고 들어봤자 기분 나쁜 소리만 또 들릴 거니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유진영까지 포함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영상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서야 좀 인지가 되고 있는 마당에 좀 영상 언어의 최고 수준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유진영과 보수 우파 진영이 영상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리고 가르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빨리 접고 돌아가십시오. 로또의 명이 말하는 것처럼 심연의 깊이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을 빨리 페이지를 덮어라. 예, 뭐 그런 겁니다. 아마 대충 비슷할 거예요. 예. 요즘 들어와서 제가 또 쓸데없는 또 이미 뻔한 해명할 대로 다 한 얘기들이 다시 저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뭐 그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저희 방송에 채팅창에서 난리를 쳤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또 저한테는 그 전부터 이미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또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몇 군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제 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것 같고, 어제 방송도 그분 귀에 들어가면은 또 뒤에서 또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미 욕먹는 거 익숙해진 상태에서 나만 골로 가는 방송이 저희 작스트부니까 예,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굳이 뭐 거기에 대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된 것은, 요즘 들어와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몇 분한테서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부역자들 원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면서 좋은 영화 만들어서 고맙다고 이제서야 아니 그 3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지금 와서 이제 보신다라고 해서 고맙다고, 그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면은 막 자기는 이제 봤다고 막 이러면서 주위에 많이 뿌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600만이 봤기 때문에 보실 분들 다 봤으니까는요, 선생님만 보시면 되고, 작년에 부역자들 2도 나왔으니까 부역자들 2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링크를 딱 걸어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 방송하기 전에 제가 저희 작스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야 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리면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봐주신 분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3년 전에 600만이니까 지금도 꾸준히 보고 계시는 거 보면은 700만도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그래도 100만 이상은 보수 시장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00만대 지금 이 정도 반응이라면은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과연 누가 봤나? 태극기 집회 사람들 아니면 아예 안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지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본다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을 때도 해외, 미국과 일본 쪽의 교포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시작했고, 국내 태극기 집회 역으로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면, 또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부역자들 원에 제시하는 문제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 3년 전에 느꼈던 그 답답함,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부역자들 원을 보고 나서 보였던 그 답답함이 3년이 지난 부역자 2까지 만든 지금까지도 그 답답함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로 따지면 4년 전이지만 4년 동안 지금 우리는 변한 게 없네. 뭐 했지? 태극기 집회 3년 동안 이렇게 줄구장창하고 지금 뻑하면 광화문 집회 하는데 도대체 변한 게 뭐지? 이런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저에 대해서 음해하는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옵니다. 이미 3년 전에 부역자들 원 성공하고 허현준 행정관 그 깜방에 있을 때 이제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서 군자금 모집하고 이러면서 2번의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걸로 해서 막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 벌어먹고 돈 장사 해쳐먹는다 뭐 한다 막 하면서 막 김영환이 심어놓으면 전북 주사판에 신부라고 무슨 관계네 뭐니 별놈의 소문들이 다 돌아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명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음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똘마니 빠 같은 것들이 그 미친 것들이 이제 김명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년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것 아직까지도 믿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는 할 말이 없고 이제 그분은 해탈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든가 말든가 나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 벌었다 뭐 그것도 다 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개까지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뭐 뭐래도 지네들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제 상태에서 왜 또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실명을 건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싫은 사람들이 뭔가 좀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필 또 오늘 이제 딱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끊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합니다. 아이 쇼핑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썼던 뭐 과거의 오늘 이걸 보는데 2년 전에 이것과 똑같은 꼴을 제가 당했더라고요. 이미 저도 잊고 있었는데 부역자들 원 때 당했고 부역자들 투 시작할 때 또 그 꼴을 또 그런 음해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오늘 커뮤니티에 다시 그 글을 올리고 딱 보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얘기를 오늘 시네마 가문에서 다른 얘기 좀 이제 미학적인 예술 미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거를 보는데 그냥 차라리 또 캐캐묵은 얘기지만 나의 정체성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이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우파 쪽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영화인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제시 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들었던 도살자 영화를 이제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가 영화 찍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러는데 어쩌라고요? 씨발 네가 모르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안 본 걸 어쩌라고? 네가 영업하는 데서 뭘 한다고 나한테 네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봉준호한테 가 그냥 너는 봉준호 이런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믿지만 물상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감독들이 있다니까 단편 영화 감독까지 해서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뭐라고 씨발 그거 갖고 지랄지랄 거리는데 그냥 봉준호 박찬호한테 가던가. 자, 그렇다면 네가 영화를 찍었냐 안 찍었냐? 난 영화를 계속 찍어 왔어 지금까지. 근데 단지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졌을 뿐이고, 너같이 이제 당신들 같이 영화 따위 관심도 어떤 놈들이라면 당연히 그쪽 사람들 모르지. 씨발 네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에 그건 없는 건 아니거든. 네가 무식한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얘기로만 할게. 또 비판해봤자 아무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제가 도살자를 찍고 나서 영화계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 알려지긴 했고,
제가 이제 쓴 이제 한국 영화의 침을 뱉어라라는 책에서 썼지만 당시에 저는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제작자 쪽에 더 가까웠어요. 영화 하고 나서 이제 집 팔고 영화사 차려가지고 했던 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단편 영화도 돈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나이를 좀 영화를 좀 사진 일을 하다가 늦게 영화를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제 화인촌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화인촌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때 이제 제 후배들이나 제 단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도네이션 형식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영화에다가 후원을 해달라라는 아주 신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오픈 소스 시네마가 제가 한 17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빡빡이 이문원 우파 진영의 유일한 문화평론가 이문원 국장이 제 화인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단편 영화를 봤더라고요. 논두렁 킬러라는 단편 영화를 봐가지고 재밌어 했다고 재밌게 봤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매니아층한테 형성이 돼 있었지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여야 되고 당시에는 이제 서버가 좀 이렇게 그 용량이 굉장히 비쌌는데 저희들은 다른 데서는 글 쓰고 사진 한 장 올리고 이 정도인데 저희들은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단편이지만 당시 17년 전에 영상을 올린다라는 것은 그걸로 사이트를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고 나서 있는데 KTNG 상상마당이 생겼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거대 자본이 있으니까 상상마당을 딱 만들면서 거기서 제가 했던 시스템을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단편 영화들은 이제 돈이 되면서 이제 단편 영화들이 그쪽으로 쫙 몰리면서 상상마당이 이제 그 영상, 문화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영상예술 쪽 이쪽으로는 나름대로 그때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활로를 찾는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사진쟁이니까 이제 영화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사진 개인 사진 가르치는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영영 영화를 못 하겠다 딴짓을 하다 보면 그래서 죽든 살든 영화하고 관련된 일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후배들 단편 작업 도와주고 제 단편 찍으면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럼을.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라이트. 그다음에는 뭐 그때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폴리젠인가 뭐 이런 쪽 가지고 뉴라이트 계열의 그 온라인 거기에서 영화 평론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이쪽 자유주의 진영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알려지기 전에 이미 그때 저는 이미 영화계에서 도살자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일단 영화계에서는 알려졌고요. 좌파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알려졌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다양성 영화 발전 협의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영화계에서 이제 최초로 우파를 선언한 영화협회를 만들어서 영화계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었으면은 제가 영화협회 이사장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인정했던 공식적인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했던 놈인데 그런데 그 좌파들이 내가 도살자 만들 때 했던 그게 벌써 한 13년 전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도 싫어요. 10년이 넘은 건데. 그런데 그런 게 그 좌파들이 했던 너 이 새끼 듣보잡이니 뭐니 너 어떤 새끼야 이런 말을 갖다가 지금 보수 내부에서 듣고 있다라는 게 제 입장에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좌파들은 영화를 아니까 영화를 아는 한도 내에서 공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면은 뭐 싸움거리가 되겠지만 보수 우판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딱 봐도 이 새끼가 영화에 대해 좆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알아야 뭐 기본을 알아야 가르치지. 근데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상업영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영화 찍은 적 없네. 그러니까 저런 게 뭐야. 그런 멍청한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 주세요. 문광부가 인정하는 영화협회 이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대박 싸웠어요. MB 정부 때 좌파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인데 그 이후에 좌파들이 상처를 안 거둬요. 보수 내부에서 그 상처들을 건드려내네. 보수에서 나는 그게 훈장이 될 줄 알았더니 씨발 그것도 욕하는 수단이 되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도살자를 찍는 과정은 뭐 뻔합니다. 도살자를 찍는 아까 봤지만은 저예산 영화들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큰 거 한 방만 노리는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늘상 말했던 것처럼 100억짜리 만들어봤자 관객이 안 찾으면 땡이고 1억짜리를 만들어도 100억을 벌 수 있는 게 영화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인디펜던트 무비의 기본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나는 유일하게 내가 인디펜던트 무비를 정확하게 그 룰대로 만들어가는 놈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놈이에요. 한국의 좌파라고 하는 독립영화협회니 독협이니 한독협이니 뭐 이런 새끼들은 난 개무시했습니다. 왜? 독립영화를 한다는 놈들이 무슨 협회 만들고 씨발 정부하고 딜해가지고 정부에서 또 지원금이나 받으려고 헤쳐먹고 있어. 주둥아리로는 자본과 권력으로 해서 독립을 얘기한다라는데.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저는 화인촌 사람들이란 걸 만들고 제 조감독부터 해가지고 스태프들 데리고 걔네들 이제 먹여 살려가면서 많이는 못 줬지만 어쨌든 단편영을 찍고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스태프들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던 것 놈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 나는 자유주의였다는 것을 자유주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영화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진원이라는 어린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도 그러죠. 감독님.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다 감독이고 개나 소나 다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감독보다는 이제 저는 그때 정체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제작자에 더 가까웠지.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조명도 쳐주고 뭐 그냥 이렇게 PD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돈 있으면 뭐 누가 좀 찍어달 돈 주면 제작자도 해주고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걔네들도 이제 내가 이제 단편 영화 찍은 거 한두 개가 영화제에 걸린 걸 봤으니까 그냥 감독님 하면서 저한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그 밑바닥 독립영화 쪽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찾아올 정도로 사람들한테 싫어하는 놈들이 싫어했지만 좀 이렇게 나는 직접적으로 그때도 막 더 세게 지금보다 더 세게 했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막 욕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정확했었는데 불호 쪽은 저한테는 이제 근처도 안 왔지만 저를 이제 호감 있게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제 옆에서 남아서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김진원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신화를 주면서 감독님 이 영화를 같이 한번 찍고 싶은데 주위에 알아봤더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그때 1,000만 원인가 가져왔어요. 이 돈으로 이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독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제가 찍게 해줄 수 있나요? 딱 봤어요. 시나리오 읽었더니 시나리오는 재밌어요. 근데 쓸데없는 대사들이 너무 많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왔을 때 시나리오는 재밌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일단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돈이 있다라면은 좀 더 추가를 해서 내 돈을 투자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건 네가 찍고 싶어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나도 얼마 전에 사업 쫄딱 망해서 이상하게 제 후배들이 결정적일 때는 제가 가장 안 좋을 때만 찾아와요.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회사가 영화사가 망하고 막 이랬을 때였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첫째, 500만 원만 더 만들어 와라. 500만 원만. 근데 그렇게 되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긴 하지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독립영화인데 장편인데 독립영화를 하는데 장편이기 때문에 1,500으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공포영화하고 어떤 세트가 좀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미술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해서 누가 봐도 그건 1,500에는 불가능했던 건데 가져와라. 만들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거 월세로 돌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놈이 전세를 살아? 집안이 괜찮나 보네. 뭐 이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대사를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필요 없는 것도 다 지워버려라. 꼭 넣어야 될 때만 넣고. 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분명히 안 먹힐 영화다. 근데 공포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너는 공포 영화만 전문적으로 찍고 싶다 했으니까 알겠지만 공포 영화는 전 세계적인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니아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한국말로 해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다시 각자의 나라에 번역을 하려면 분명히 우리의 얘기가 걔네들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대사를 줄여서 개나 소나 영어 딱 봤을 때 오, 쉣, 뭐, fuck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사 위주로만 가라. 꼭 넣어야 될 대사 아니면. 가지고 이제 전면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제가 그 1,500 가지고 영화를 그때 만들 때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경기도 양평군에 가면은 영동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환자촌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완치된 나환자촌인데 거기서 돼지 우리, 돼지 사육장 같은 데가 있었고, 근데 그거 폐사육장이죠. 안 쓰던. 그 장소를 이제 어떻게 그 아는 유지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뵙고 인사드리고 좀 도움을 청해서 거기를 세트장을 잡고, 숙소도 돈이 없으니까 여인숙 잡고,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만에 촬영을 끝낸 영화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냥 거기가 이제 그 외진대, 나환자촌이었으니까 외진대였기 때문에 뭐 스태프들이나 뭐 배우들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미니버스도 돈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분한테 막 수소문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학원 차량 빌려가지고 무료로 빌려서 그걸로 아침에 쳐다봤고 저녁 때 촬영 끝나면 데려오고 낮에도 그냥 버스로 해서 그냥 음식 배달시켜서 주고 해서 하루 종일 영화를 찍는 거 아니면 뭐 할 게 없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줄구장창 영화만 이제 찍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촬영을 끝냈던 영화였었고, 뭐 중간에 막 여배우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배우가 도망가니까 촬영 끝나고 왔는데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배우가 없어. 어디가 남자 배우도 없어. 이거 왜 이러지? 야, 배우들 어디 갔어? 그랬는데 어떤 스태프가 딱 그러는 거죠. 여배우가 도망치는데요. 왜? 그랬더니 뭐 좀 그런 여기서 방송에서 못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여배우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버스가 없어요. 또 서울 가는 버스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배우는 다 씻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배우가 도망치는 걸 아니까 남자 주인공 배우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씻지도 않고 여배우를 데려간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면이 온통 피칠갑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 그 도살자 세트장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기차를 간 거예요. 기차역에. 하필 또 그때 그 기차역에 여고생, 남고생도 아니에요. 여고생들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차를 타고 또 등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퇴교 시간인 거죠. 퇴교 시간에 마침 그 와중에 여고생들이 기차역에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 남자 배우가 막 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온몸에 피칠가 봐니까 여고생들 막 비명 지르고 막 역장 나와서 당신 뭐냐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나 봐요. 남자 주인공이. 이런 영화 찍고 있다니까 영화 배우세요 하면서 막 그 피 묻은 이 상태에서 막 여고생들하고 쫙 모여서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 왔죠. 이제 여배우랑 해서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시 달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끝까지 찍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아끼고 막 가지고 그 내장, 사람 내장 그것도 막 돼지 내장 한 통 사가지고 그것도 싸게 사가지고 그걸로 영화 찍고 소품으로 쓰고 나머지는 푹푹 꺼내서 그날 저녁 때 이제 그걸로 회식하고 막 이러면서 회식비 줄이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의 촬영을 다 끝내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감독이 이제 편집을 맡기게 하고 그걸로 300만 원 하고 한 200만 원 돈을 남겨줬죠. 그렇게 해서 저 예산으로 영화를 찍고 나서 했었습니다. 카메라가 5대를 들여왔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었던 게 이제 도살자가 최초였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외국 영화, 해외 영화 알리시라는 영화가 3편까지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는데 그 알리시가 바로 내가 만든 도살자를 모티브로 해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찍게 된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살자는 이제 미국에서 개봉을 했었고 45개관에서 개봉을 했었고요. 북미 지역에서 당시에 저희들은 같은 날 개봉한 게 박찬욱 감독의 박쥐였었고 44개국 저희가 한 개관 더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박쥐를 이긴 거죠. 45억짜리 박쥐를 1,500만 원짜리 영화가 이긴 거죠. 그래서 개봉을 했었고 그 해 할로윈 데이 때 특별판에서 DVD가 출시가 됐고 북미 지역에서 출시가 되고 몇 달 만에 스페인 쪽인지 멕시코 쪽인지 어떤 이상한 놈이 불법 복제본을 유튜브에 올려버렸죠. 예, 뭐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두 가지 그 도살자들로 인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던 게 하나는 뉴욕 필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영화들이 너무 뻔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나중에 상영될 게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영화를 넣었었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그 중간 조율을 하는 PD 미국 쪽의 PD가 한국인 PD가 일단 넣었는데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왜냐면 이거 뭐 한국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세계 공포 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색다른 스타일이고 또 한국적 스타일이 공포 영화를 그렇게 보여지니까 미국에서는 세트 자체도 그냥 굉장히 새로웠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됐고 제가 블로그 당시에 블로그를 하고 있을 때 블로그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계신데 뉴욕에 마침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여성분이신데 아주머니시던데 전화해서 메일인가 뭔가 하여튼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거기 꼭 가셔서 저희 영화가 어떻게 반응이 어떤지 좀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저 공포 영화 못 보는데 그러니까 공포 영화 보시지 말고 관객들 반응만 봐서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다른 한국 영화들은 한국 사람만 본대요. 한국 사람만 보고 있는데 이 도살자 저희가 만든 도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외국인들이 보고 있더라. 근데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영화만 한국 분들 아니면 안 본다라는 거죠. 근데 도살자는 그랬다면서 이제 대박이 터지고 3번인가 상영되는데 3번 다 매진에 불법으로 이렇게 티셔츠까지 우리 포스터가 바뀐 티셔츠까지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 와가지고 만세해줘 이제 우리는 이제 세게 팔린다 해가지고 이제 북미 계약을 할 때 그랬습니다. 북미 계약을 할 때 이제 어떤 거기서 저한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제 배급사 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쪽이라든가 일본 쪽의 그 배급이라든가 이걸 좀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1,50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나는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딱 한다 하면 최소한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싸게 불러도 3억까지도 나는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가지고 좀 딜을 쳐서 3억에서 먼저 딜을 치고 혹시 모르니까 한 2억 5천이나 한 뭐 이 정도로 깎는 2억에서 2억 5천 사이 왔다 갔다 맞추는 그걸 PD한테 그 한국인 PD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한국인 PD 마인드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야, 1,500만 원짜리 무슨 3억을 불러 뭐 이런 거였어요. 1,500만 원짜리지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안 팔려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라. 원하는 대로 불러라. 그래서 그게 딱 그러고 끝났는데 한참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PD한테 연락 오죠. 막 하면서 저한테 PD님 이러면서 막 그 좋은 소식이에요. 팔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총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얼마에 계약됐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얼마였더라 이렇게 그때 이제 외환위기 때 가지고 달러 계산하니까 달러 돈이니까 하나가 엄청나게 커졌었어요. 근데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니까는 헷갈리긴 하는데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금액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 PD 입장에서는 겨우 1,500만 원짜리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면 몇 배 장사야? 5배 장사 아니야? 그럼 막 너희들 대박 이딴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죠. 그거 당신이 제안했지. 당신이 제안했을 때 걔네들 찍소리하고 바르케하고 완료했지. 이런 시발려나 막 그러지 이제 욕을 막 하죠. 왜? 얘네들은 우리 영화가 1,500만 원치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팔 때
얼마만큼의 이득을 낼 수가 있다는 걸 계산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DVD 것까지 다 계약을 하는데 그걸 겨우 7천만 원에 했다? 당시에 내가 독일하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독일 쪽에서 깨졌던 게 뭐냐면 그때 한 1억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오케이 했었고 그런데 독일은 미국보다 좀 더 깔게 좀 더 꼼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통계약을 딱 해가지고 북미 전 지역 알고 DVD 판다까지 해서 얼마 빵 그리고 너희들 자료들 딱 해가지고 그때는 DVD에 서플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영상 자료라든가 사진도 있으면 싹 보내는 조건 이거 했는데 독일은 이제 유럽 쪽으로는 영화 따로 그다음에 그런 DVD 서플 계약 따로 사진 따로 이런 게 다 따로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독일 놈에 한국 놈에 이게 영어가 잘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계약 파괴됐는데 그 당시 독일하고만 계약을 해서 독일 쪽 유럽 판권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에 한 2억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북미 지역이면 당연히 계산이 저는 섰던 거죠. 근데 이 한국 놈들 마인드, 징글징글한 미국 내에 있으면서도 그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계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개봉을 했죠. 개봉을 했는데 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미국의 44개 극장에서 상영한다. 이건 대서특필. 근데 1,500만 원짜리 영화가 45개간 박찬욱의 박쥐보다 더 많이 개봉하고 있다. 이건 어디서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제 영화 이름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나는 뭐 가지고 인물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들이 인물 등록에 때가 되면 지네들이 필요 많아서 하겠지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데 인물 등록은 자기가 돈 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당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미국의 그 IMDb 가서 영어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미국에서는 제 이름이 영화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나는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날 지금 갖다가 한국에서 뭐 네가 영화 한 게 뭐가 있냐는 관심 없어요. 나는 할리우드 영화이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되게 잘못됐다.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제가 단편 영화도 돈이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됐던 게 이제 오픈 소스의 개념이었었고 제가 좌파들하고 싸우면서 극장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세 편을 만들어서 1년 운영하면서 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독일이라든가 이제 프랑스 이쪽에서는 오픈 소스라는 것이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미 어떤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형성을 하고 굉장히 큰 소득을 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토렌트라는 회사와 제이미 킹이라는 보드닷컴이라는 온라인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는 제이미 킹하고 오픈소스 영화 감독들을 초대를 해서 제가 영화제를 열었죠. 거기서 이제 토렌트에서 비토렌트에서 이제 돈을 그 외국인 경비를 다 제주도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유럽에서나 캐나다 쪽에서만 히트치고 있는 이 오픈소스 시네마를 한국에서 그걸로 오픈소스 시네마로 영화제를 연다네 하면서 프랑스의 영화 잡지에서 제가 소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오게 된 거죠. 그 당시 한국은 또 분위기가 어땠느냐? 첫딴 걸 쳐 싸구려 갖고 하는 것 그딴 마인드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니들은 좌파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아.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도살자가 세상에 알려지고 미국에 팔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판고리아에서 판고리아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공포 영화 매니아들이 다 모여서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 그 공포 영화를 다 보고 감상평을 올리는 데만 있습니다. 공포 영화만 다루는 데가. 거기서 꼭 봐야 될 한국 공포 영화 7편, 7위를 뽑는데 우리 도살자가 6위를 찍었죠. 그 정도 되면 된 거 아니에요? 단지 너희들이 모를 뿐인 거잖아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냥 듣기 싫은 거죠. 그냥 최고인지 어떻게든 씹어버리고 싶은 거죠. 저도 영화도 모르면서.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살자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서 알려졌는데, 한국에서 도살자가 개봉이 안 된 이유는 하나예요. 마지막 장면에 여주인공 이렇게 눈을 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저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더미 하나를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비싸요. 더미가 뭐냐면 그 주인공의 그 얼굴이나 몸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마네킹처럼 만드는 건데 실제 사람처럼 만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죽은 사람 딱 해가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수술한다고 딱 할 때 막 그냥 막 쫙 배 자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더미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 더미가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인공 얼굴 NG 날 것과에 대비해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NG를 내고 두 번째 것은 이제 거기 그 특수 분장하는 특수 분장 팀이 좀 도움을 주러 왔어요. 그것도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눈을 파는 컷을 찍은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영화에서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야 막 소리치고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간단간단해 갔는데 이 장면이 진짜 막 공포 영화 매니아한테 쾌감을 줄 장면이기 때문에 도저히 뺄 장면이었는데 심의에 걸린 거죠. 이 장면을 좀 이 장면은 너무 리얼해서 이걸 하면은 18세 이상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인 18세 이상 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상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검열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했죠. 한국을 포기하고 김진원 감독은 나몰래 부천 영화제에 냈다가 부천 영화에서 이게 히트를 치면서 이제 독일하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판매 루트를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도움을 받았고 김진원 감독은 그걸로 인해서 작년인가요? 여러분들 공포 영화 암전이라고 하는 한국 공포 영화 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름은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그 감독이 저랑 같이 도살자를 만든 감독이에요. 도살자 만들고 나서 이제 2년이 끝났지만 2년이 끝난 이유는 뭐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암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살자가 굉장히 잔인한 하드코어 같은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공포 영화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영화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공포 영화 매니아들한테는 열광을 했던 영화이기도 했으니까 전 세계 공포 영화 매니아들이. 그런데 이제 암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공포 영화의 어떤 룰, 상업 영화의 룰을 따르기 때문에 보는 데 무리가 없고요. 이 암전에서 보면은 이제 도살자에서 했던 어떤 특색들 몇 가지가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애새끼 좀 그때 한 10년, 10몇 년 전 영화인데 조금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새롭게 가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지만 어쨌든 저랑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잘 되길 바래요. 그리고 공포 영화만 찍고 싶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 친구라서 한국 공포 영화 시장이 아직까지 작고 공포 영화가 어떤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지 않고 그냥 한철 장사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이런 문화적 수준 상태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서 정말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존 카페터 같은 아니면 뭐 웨스 크레이븐 같은 그런 거장으로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성장하기를 지금 바랍니다. 지금 뭐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서로 뭐 그때 감정 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결국엔 돈 때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돈을 혐오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살자를 해서 알려지게 됐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좌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이제 국내 극장 개봉을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독립영화 전용관의 첫 시작을 했던 원승환 소장이라는 놈하고 밤에 술을 먹는데 갑자기 지는 뭐 나한테 마치 네가 무슨 체계바라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니 그때 조유문 위원장하고 제가 협회하면서 데모할 때 반대 데모 다시 하고 막 이럴 때 딱 보니까 이 새끼가 체계바라를 입고 있더라고. 씨발 체계바라래 이러면서 막 서로 뭐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 내에서는 그따위 것을 알 수가 없고 모르고 아직까지 문화에 대해서 그 때문에 도살자가 어떤 의미를 지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들에서 저를 비웃고 욕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된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좌파에서 그랬어요. 에이, 운 좋아서 그렇지. 뭘 해서 그렇지. 막, 에이, 이게 뭐, 계속 좋아서 한번 되는 거지. 뭐, 계속 될 거냐. 그 개념이 중요치가 않았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부터 국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은 감독한테 설득을 했고, 해외용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충분히 팔릴 것 같다. 잘만 만들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살자를 보실 때는 어떤 의미를 봐주시냐면요.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도살자가 지금 그 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튜브에 공개가 될 때는 어떤 놈이 불법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니까 화질이 더럽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방금 초반에 예고편 보셨죠? 그 정도 화질이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게 더 리얼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지저분하게 갈걸, 막 그랬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오늘 예고편 이거 받으려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미 1년 전에 김진원 감독이 자신 그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요. 좀 깨끗한 화질로. 그리고 또 1년 전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또 누군가가 온라인에다가 도살자를 올려놨더라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 도살자 아니면 더 부처 코리안 필름 이렇게 이걸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무료로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감상을 하실 때 이 도살자를 보는 것은 이 관점에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저예산으로 찍어낼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를 빼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각 배우들한테 한 대, 촬영 감독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감독, 그 다음에 조감독 해가지고 가지고 배우들 3명 가지고 그다음에 스텝 해가지고 한 카메라가 한 5대가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5대인가 6대인가 한꺼번에 돌렸어요. 전체 풀샷 잡는 것까지 6대인가 돌아갔구나. 6대가 돌아갔죠. 6대가 돌아갔다는 것이 뭐냐면 상업영화에서 그렇게 안 찍거든요. 독립영화에서는 택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이제 1인칭 시점에서 각자의 시선에 머릿속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각자를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인칭 시점이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전에는 그냥 감독이 의도하는 하나의 주인공 시선이라든가 감독의 시선, 제3자의 시선이라서 편하게 영화를 봤다라면 이 영화는 각 배우들의 시선에 따라 가지고 화면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면서 자기가 때로는 가해자가 됐다가 때로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화면들을 막 연달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정의 기복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특히나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미친 개생 또라이들이 만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이 DVD, 이 도살자 DVD를 본 관객들이 유튜브에다가 감상평을 써놓는 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식의 말을 많이 씁니다. 시선의 교차가 정신없이 막 우리를 갖다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가능한 한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보시고 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그게 REC하고 이 영화의 또 차이점이긴 해요. REC는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가끔 제3자의 시선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죠. 그런 점이고요. 여러분들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답답함, 어떤 하나에 딱 막힌 공간, 이런 공간들과 또 확 튀어버린 공간, 거기가 이제 주변에 이제 다 산이고 들이기 때문에 확 트인 공간을 또 변치를 시켜놔 가지고 안에서의 답답함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나가면서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추격전을 계속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나가는 공간마저도 갇혀진 듯한 느낌을 하면서 공포감을 더 배가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들어오고 나가고가 오히려 나가서 탁 트인 장면을 보면서 더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아주 독특한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 그리고 감독도 이 정도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나왔고, 제가 23년 동안 타고 다니던 제 차도 거기서 조연으로 출연을 해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 했죠. 달리까지 싣고 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비록 이게 한 13년 전 영화긴 하지만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봐도 나름 신선하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좋은 영화,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가 정말 좋고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1,500만 원짜리다 뭐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잘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수파에서 주둥아리로만 나오면 잘 만들면 누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는 잘 만들어도 어떻게 이것을 배급하느냐 문제. 만약에 한국에서 뭐 어떻게든 돈 벌겠다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이딴 식의 영화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1,500만 원짜리다 안 봐요. 한국 놈들은. 바로 당신들 같은 놈들 때문에. 뭔 영화 찍어야 돼? 나는 극장에 걸린 영화 아니면 병신 같은 삽질하는 그런 대가리, 눈에 보이는 것만 영화로서 보는 그런 놈들 대부분이 극장도 안 가요. TV에서나 보지. 그런 놈들이 영화에서 뭘 한다고 깝쳐. 하지만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각 소수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1,000명이라 해봤자 전 세계 40개국만 하더라도 4만 명의 관객이 있다라면 캔또가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배급사들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홍콩에다가 동양의 공포영화만 모아서 비디오로만 판매하는 배급사를 차려놨어요. 트러블 메이커의 성공 이후에 트러블 메이커 자회사를 통해 자회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국 영화 그 판매 루트에서 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저도 쿠엔틴 타란티노한테 그 회사에 이걸 보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딱 그런 말 했죠. 재밌긴 한데 좀 뭔가 조금 부족하다. 자기들이 배포를 하기에는 하면서 했는데 저도 인정을 했어요. 왜? 저한테 그 당시에 동양에서 가장 공포영화 잘 만드는 데는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태국이었지. 태국이 공포영화나 심리물, 이렇게 스릴러물, 이런 거 이제 만드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예요. 일본은 이제 일본은 여러분들이 뭐 그 주온이라든가 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공포영화면 일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한국 놈은 또 그렇게 일본 싫어하고 반일 뭐 하면서 또 공포영화 만들면 무조건 일본 걸 베껴요. 태국 걸 못 뺏겨요. 왜? 같이 지들이 이상한 거지. 지들이 태국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태국의 그런 공포영화의 그것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태국의 공포영화 스타일은요, 한국의 스타일하고, 한국 관객들의 스타일하고 많이 매칭이 됩니다. 근데 태국의 영화들이 한국에 왜 소개가 못 되느냐? 말 때문에. 만냥네 꼼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한국인들이 그거 보면서 비웃어요. 도대체 지들은 뭐가 잘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옹박부터 해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레이드 같은 영화들 딱 보면 이제 태국에서 팍팍 이제는 뭐 다양하게 나가잖아요. 그 감독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뭔낙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만든 69이라는 영화는 정말 제가 봤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태국말을 몰라요. 영어도 자막으로 하는데 축축축 지나가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추리, 심리의 막 긴장감, 이것은 완전 캡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막 저 혼자 보다가 박수치고 일어났는데 지금 DVD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69을 원문으로 보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면 DVD 있으니까 와서 가져다 보시든지 인터넷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헐리우드에서 판권이 팔렸어요. 판권이 팔렸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아직까지 그 감정을 못 잡아서 못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도 판권을 샀는데 투자가 안 돼서 못 만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영화 얘기도 해야 되고 제 변명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 됐는데요. 네가 무슨 영화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놈들은 딱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수 진영 인간들이 뭐냐면 누구 좀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이렇게 막 영화 감독이든 영화 배우든 사진 딱 찍으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뭔가 막 진짜로 이 사람 헐리우드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건 투자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저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걸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영역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저도 존경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하고 사진 찍어서 뭘 어쩌라고. 그분들 이름 팔아먹을 거야? 아니라고. 나는 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만났어 이러면서 그냥 끝나고 그냥 그건 누구나 다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 진영에서 알만한 사람 소개해주면 와 씨발 이 새끼가 뭐 그 정도로 그걸 보고 하대, 이 명신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래 나 영화 감독이고 영화 제작자고 나는 이런 놈이고 이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도살자 얘기를 하면서 도살자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장. 나도 보면 니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인정할게 이 병신 같은 놈들아. 자 보여주세요 그냥. 자, 이 사진 보면은요, 영화의 대토론에서 제가 참여해서 제가 발제자로 참석을 했고, 제가 한국다양성영화협회 이사장일 때 발제를 갔던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이석기 촬영 감독님이신데, 여러분들 아시는 성리수일전, 안성기 주연의 성리수일전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감독까지 하신 분이시고, 한국 촬영 감독 중에서는 가장 오야붕이십니다. 이분을 저는 영화 쪽에서는 제가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고, 이석기 감독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근데 좀, 지금은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가에 좀 거드름 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이두용 감독님이십니다. 이두용 감독님. 여러분들이 이두용 감독님은 뽕밖에 생각 안 나겠지만, 이두용 감독님 하면 저는 또라이가 생각나요. 또라이, 전영록 주연의 또라이 시리즈가 생각나고, 최후의 증인 같은 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7, 80년대 할리우드과 홍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협과 액션 영화를 만드셨던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액션 영화의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분을 뽕 감독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버 전혀 아니고요. 이 이두용 감독님이 한국에서 묻혀질 뻔할 때 이분을 캐낸 사람이 한국의 위대한 감독이라고 만들어낸 사람이 캐나다 영화광이었어요.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 역시도 이 사람 그 캐나다인에서 원판이 발견이 돼서 만들어지고 해서 다시 다시 한국에서 이제 재개봉을 했었고 그 최후의 증인을 바탕으로 해서 리메이크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흑수선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 촬영 쪽에서는 저 이석기 감독님이 당시에는 최고의 가장 어른이셨고 이 옆에 이두용 감독님 역시도 한국 영화에서 가장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경받아 마땅한 두 분이고 금자탑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두용 감독님하고 이석기 감독님하고 충무를 휘두르면서 실컷 술 마시고 놀고 뭐 하고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남기남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남기남 감독님 하면 또 이분이 그냥 그 영구와 땡치리만 생각하시는데 찍지 남기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가장 한국의 에드우드 같은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인들은 무시를 하지만 할리우드도 그다음에 홍콩도 이 남기남 감독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대가 바로 60, 7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부른 아예요. 예. 능력은 너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잘못 소화된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하지만은요. 이 사람의 영화 만드는 속도를 보면은 천재가 아니면 만들기 불가능했던. 그래서 지금 영화계에서 이분을 다시 재해석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저 모습이 제가 남기남 감독님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요르그 부트게라이트라는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보수 진영에서는 끔찍한 보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영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크로맨틱이라는 매니아들한테 또라이 매니아들한테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국내에서는 절대 개봉 불가죠. 네크로맨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애호자, 시체 성애자의 얘기를 다룬 네크로맨틱이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만들면서 전 세계 매니아들의 열광을 받고 있었던 독일 감독인데요. 부천 영화제에서 만났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네크로맨틱 불법 DVD 하고 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사인도 받고 같이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첫 때가 아마 부천 영화제 도살자가 저희들도 상영이 돼서 저희들도 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요르그 부트케라이트 감독을 만난 게 가장 기분이 좋았고 초표정은 저랑 사진 찍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 스타일 만들어야 된다고 여자랑 남자 상관없이 저렇게 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못 믿겠어요. 다른 여자분이랑 찍은 거 보니까는 이쁘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재미있고 원래 공포 영화를 좀 이상하게 찍는 놈들은 이렇게 좀 실제로 보면 순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다음. 예, 로이드 카우프만이라는 감독이자 제작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트로마라는 영화사를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모르실 겁니다만 좌파 쪽이라든가 이제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트로마는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형식을 갖춘 거고요. 트로마 월드부터 트로마 영화제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열광적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화사입니다. 이 트로마 영화가 바로 이제 그 저예산 영화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미국에서 그런 거고요. 진짜 없는 돈을 쪼개서 굉장히 싸게 만드는 영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차량 폭파씬이 딱 처음에 하나 찍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모든 영화 차량 폭파할 때마다 그 장면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영화가 나올 때마다 트로마의 팬들은 그 장면이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재미를 또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영화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로이드 카우프만이 저렇게 또라이냐? 실제로 재밌게 얘기하고 막 사람들 앞에 가면 저게 막 칠순나이에 막 저러고 있는데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아이비리그 굉장히 수재예요. 수재인데 집안도 빵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그 틀을 깨고 싶다라고 하면서 트로마 영화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께 지금 극장에서 보면 톡식 어벤져라고 해서 뮤지컬을 갖다가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톡식 어벤져입니다. 톡식 어벤져란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건데 아주 저예산 영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감독과 제작, 배급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팬을 있고 깐느 영화제가 열릴 때쯤 이제 쟤네들은 그 옆에서 깐느 트로마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또 영화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제가 이 사람의 영화를 다 봤다라고 하니까 반갑게 하면서 막 자기가 나온 신작들을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DVD 주고 그럼 그게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나도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고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에 꼭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본인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미국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좌파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익게 돼서 못 만나고는 있습니다. 다음.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거고, 제가 이 영화라는 것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여기서 그리고 저도 몇 번이나 소개를 했죠. 알레한드로 조도롭스키 감독입니다. 엘토포하고 폴리만트를 만들었고, 이분이 이때 오실 때 제가 영화사에서 감독 입봉을 앞두고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모셔야 되겠다 했더니 영화사에서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 하면서 나와버리면서 일주일간, 아니 10일간 제가 이분을 갖다가 그냥 말 그대로 가방못질을 할 정도로 운전 이제 하면서 가방못질 할 정도로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녔었죠. 너무 존경했었고, 너무 사랑했고, 제가 이분 때문에 영화를 시작하게 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분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 어쨌든 저분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0세가 다 되셨는데, 아직도 지금 영화를 만들고 계시죠. 프랑스에 거주하시면서. 근데 나이가 90세신데, 와이프는 저랑 동갑이에요. 파스칼 몽땅동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저랑 71년생, 50, 둘 다 똑같습니다. 걔네는 이제 만우 따니까 48이겠네.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심야 영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최초 불법 복제범 이야기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분과의 인연은 아직도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직접 안 하고 파스칼 몽땅동 와이프랑 메일을 가끔가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의 약속이 제가 분명히 이제 뭐 깐느에 출품할 영화를 들고 10년 내에 찾아뵙겠다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약속은 못 지켰죠. 근데 어쨌든 파스칼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다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도 성님, 저는 성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도 성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화를 들고 파리를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없나? 그냥 빨리빨리 넘깁시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했죠. 자, 이런 거 보고, 와, 그럼 저는 뭐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제 영화 따위는 보지 말고.
답답해서 나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살자 얘기와 뭐 이제 네가 무슨 영화이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쪽팔려서라도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겨우면 이 바닥 떠나면 그만인 거니까는요. 근데 하필 이제 요즘 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희소식으로는 이 도살자를 이제는 깨끗한 화면으로 1년 전에 감독하고 또 이상한 미국 놈이 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더 붙여 코리안 필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화면으로 무료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이 관람 포인트 잡고 가시고요. 잘 보시면 저도 한 장면 살짝 지나갑니다. 저도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예, 가지고 그 공포영화 끔찍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궁재를 찾아라 이러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그때 찾아내셔서 맞추신 분께는 제가 제 책을 두 권 썼구나. 두 권 한 세트를 아니다. 너무 많이 못 맞출 거예요. 진짜 찾기 힘들어. 예, 맞추신 분께는 제 책을 두 권을 세트로 묶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지금 영화도 볼 게 없고 막 극장도 철하니까 대한극장도 문 닫았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대한극장이 자 그 와중에도 멀티플렉스의 난립에도 버티고 살아남았던 데인데 이번 코로나 때 결국에는 또 저녁 문을 닫은 것 같은데 미쳐갑니다. 지금 점점 더 미쳐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소개해드릴 영화도 없고 해서 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3시에 가시는 전시중 작가님의 라이브 문화공작소 라이브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학들이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는 그분의 방송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네모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미학을 다루는 놈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또 미학을 영화 쪽에 대입시키기도 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한번 나중에 약속은 드릴 생각 해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미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거면은 영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술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시중 작가님의 문화공작소 3시 라이브를 들으시면 좀 속이 시원한 미학을 통해서 속이 시원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제 방송은 2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끝내도록 하게 2시가 아니라 그렇죠 해가지고 3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라이브가 다시 살아나는 10월 달부터는 1시대로 원래 1시대로 돌아가서 편하게 방송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말이 아니구나 오늘 목요일이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또 좋은 날 왔을 때 또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재미있는 영화 얘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